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면 초과에 빠진 박 대표의 든든한 조력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검은 돈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정치판의 안타까운 현실 집중 분석한다. 네, 판사 출신 변호사로 참여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그 새누리당 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돼서 상당한 파문을 빚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통합당 당원 명부가 좀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유출된 명부가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이게 부정하게 만약에 사용돼서 이게 또 큰 파장이 몰고 올 텐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파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사이즈가 작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으니까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당은 경남도당에서 한 4만 2천 명 정도의 당원, 물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는 이벤트 회사가 영업하는 데 쓰려고 가져간 것으로 1차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것이 지난 총선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엄중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문책을 하겠다고 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에서 오늘 그랬죠. 이제 엄중 문책하겠다. 만약 관련자가 있으면. 근데 당원 명부 유출 진상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에서? 당의 이제 핵심되는 실무자들, 국장급들 또 부장급들로 해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지금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공천 뭐 헌금이냐, 뇌물이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제보가 되고 있다. 이제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다음에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에 사실상 그 공천권을 휘두른 분들이 권영세 전 사무총장과 현기혜 전 의원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에도 나와 있고 제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한 얘기입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들이 공천과 관련된 또 공천 헌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검증을 아직 하질 못했고요. 또 근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라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이 지난 4월 11일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그 공천 심사 구조상 9명의 심사위원 중에 당시에 정치를 아는 의원급은 권영세 전 사무총장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기환 전 의원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백그라운드 하에 공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그런 제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권역별로 수도권, 뭐 경상도의 뭐 경북권, 뭐 부산 경남권, 또 충청권, 또 호남권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소위 실세라는 분들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그런 제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검증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제보 내용이 사실 확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천 심사 구조와 연관져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마어마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상당히 그 거물급들이 연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뭐 더 말씀드리기는 규모 자체를 얘기하는 미안합니다만 더 말씀드리기는 좀 인물입니까? 규모입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넘어가시죠. 이해해 주시죠. 언젠가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증해서 좀 발표하거나 문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신빙성이 있다면은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근거가 담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 이제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서 이제 7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증거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죠. 그 중앙선관위가 정말 비밀리에 보안을 지켜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현영희 의원을 고발을 하고 그 현기환 전 의원을 수사 의뢰를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그 내용 중에는 압수수색을 빨리 해서 적어도 증거인멸에 또 말맞추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적 의견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에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조사국장과 통화를 했고 또 현영희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 네.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보안을 지켜서 비밀리에 조사를 했고 검찰에 이첩을 하면서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당초에 내지 않았던 이 내용들이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먼저 알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말맞추기가 가능한 정황이 만들어졌다. 네. 그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서병수 총장이 검찰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변명으로 들리고요. 네. 왜 뭐 알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거에서 더 나가서 중앙선관위 조사국장과 왜 통화를 했는지, 네. 통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영희 의원하고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점이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윗선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가 비밀리에 조사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검찰에 이첩을 한 사건인데 정확히 8월 2일자에 조간의 일부 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8월 1일자에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현기환 전 의원 또는 현영희 의원의 개인 비리라면은 지금 거대 여당의 사무총장께서 긴급히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이것은 아구가 서로 맞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커다란 어떤 것을 숨기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모종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거 아니냐. 또 더군다나 원래 결도로 얘기하면은 검찰의 수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그렇게 서둘러서 제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분들도 수사를 받아가지고 정정당당히 무혐의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혐의가 있으면 그 뒤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제명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의 개인 비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금 하루 이틀 지나서는 뭐 제명에 대한 어떤 그 시간 문제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네. 것 같고 검찰의 사건 출소 은폐 의혹도 제기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검찰? 일종의 우려입니다. 뭐 네. 저희들이 하도 이제 우리 검찰이 99%의 검찰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뭐 내곡동 사저 사건이라든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라든지 BBK 가짜 편지 사건 또 대선 자금 수사 관련해서 우리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찰이 속 시원하게 그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권력에 대해서 비호를 하고 봐주기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는 우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로 이렇게 규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수사야말로 정말로 검찰의 명운을 걸고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현기환, 현영희 의원의 안방과 다를 바 없는 부산지검에 배당을 하고 또 조사를 받아야 될 피혐의자가 제일 먼저 나가서 현기환 전 의원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수사의 A, B, C로 따져볼 때 A, B를 건너뛴 C부터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그 새누리당 대선 경선 캠프 이제 정치발전위원인 그 이상돈 교수죠. 공천 원금 의혹에 대해서
배달 사고는 이제 횡령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상돈 교수님이 법대 교수입니다. 중앙대 법대 그렇죠. 교수인데 이분이 왜 그 혁신 비대위의 비대위원이 되고 지금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 발전 위원이 됐느냐 하면은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신 소신파 학자입니다. 강단이 있고 비교적 정의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난데없이 지금 이번 현영이 현기환이 공천 헌금 수사에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것이 배달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박근혜 의원의 신망을 받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쇄신 의원인 이상득 교수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아 이것이 박근혜 대표의 전 대표의 의중이구나. 이렇게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유력한 대선 주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유력한 대선 주자의 복심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과연 부산지검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얘기하는 근데 것이죠. 그 새누리당 입장이라든가 뭐 이상돈 교수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현기환 의원은 전 의원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배달 사고나 이 횡령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수사의 핵심을 쇼핑백을 전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누가 받았냐, 그리고 같은 기지국 내에 있었냐 없었냐,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조기문이라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모든 수사의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사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영희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신청해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분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즉 성공한 투자라는 거죠. 이 성공한 투자의 배경이 뭐냐? 결국은 엄청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 그래서 이 공천의 중요한 구조, 새누리당의 공천 구조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이 수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파문이 있은 이후, 지금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 책임 논제가 네,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사퇴 문제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개인 비리일 경우에선 당에서 책임지는 건 네, 그렇지 않느냐 네. 조금 이제 입장이 바뀌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 비박주자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보시는가요? 1차적으로 이제 황우려 대표는 억울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결국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공천을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황우여 대표는 그 당시에 실세도 아니었고 공천 이권 행사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박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 대표의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선을 보이콧을 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콧을 한 이틀간 했죠. 네. 그러자 정치적 합의로서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황우려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개인 비리 차원으로 다시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리는 그런 차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럼 원래의 본질이 누구냐? 비박 후보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공천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문제가 본질이라는 거죠. 황우여 대표는 원래 그 자리를 떠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관리 책임은 현역이 지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공천헌금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던데. 말씀도 안 되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판사 출신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 법인에 이사가 있는데 이사로 근무하다가 이사 근무 중에 행위로 인해서 뭔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책임을 못 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고요. 그건 말씀도 안 되는. 그건 아마 당신께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말씀하지? 아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제 민주통합당이 이번 이제 공천헌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박 전 대표 방탄국회 얘기를 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일종의 정치 공세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사인을 돼서 국회로 넘어오는 걸 보면서 판사의 결정조차도 부인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존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단을 내려서 검찰에 출석해서 무려 10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방탄국회라는 것은 가설이 틀립니다.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공천원금 수사로 묻혀 있긴 합니다만은 검찰에서 새로운 혐의와 관련돼서 뭔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절대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했지 않습니까? 조사에 응했지 않습니까? 정치 공세다. 네. 일종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신가요? 박지원.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공천 비리 관련해서 지금 연일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대선을 의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기환 전 의원도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압수수색을 했고 출국 금지도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저희들이 잘못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검찰이 중요한 대목을 발견해냈고 거의 뭔가 사법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적 공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과연 이 공천 비리에서 자유롭냐? 자유롭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제가 뭐 자신 있게 공천권을 답변할 수 행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제가 당시 대상자셨지만 이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면밀하게 저희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그 면목을 다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진수미, 뭐 전순옥 의원, 또 은수미 의원, 또 김기식 의원, 도정환 의원 한결같이 돈이 없는 주로 시민사회 쪽 또는 경제계 쪽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그런 면면들입니다. 네. 어떤 공천 헌금을 줘서 무슨 뭐 공천을 받을 위인들이 못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20억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20억 이상의 자산가 명단에도 저희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단 한 번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결단코 돈 주고 공천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꼭 뭐 돈이 많다고 이렇게 주고 적다고 안 주고 뭐 그런 등식은 판단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긴 네. 하겠죠. 근데 박선영 전 사회선진당 의원은 돈 한 푼 안 내고 비례대표가 됐다.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그 비난의 화살이 있었다. 공천 비리가 공공에 의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금 뭐 정치권이란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뭐 좀 선진당 여러 당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공공에 의한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당마다 문화와 정서가 다른 거지요. 구조도 네. 다른 거고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영희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선진통일당의 이번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은 더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같이 고발이 됐죠. 같이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중앙당의 실무국장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몇몇 거물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서울지검 남부지검에 지금 배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새누리당 것이 워낙 그냥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우리 박선영 의원께서는 본인이 그걸 알고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옛날 시절에 정말 어떤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불법 사찰 국정조사 지금 특히 간사도 그렇습니다. 맡고 계시죠. 이게 민간은 불법 사찰 관련해서 부실 수사 논란 이게 계속 꾸준히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불법 사찰이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 측에 있는 간사가 이제 권성동 의원이신데 네. 제가 1차 접촉을 해서 좀 말씀 좀 나눠봅시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은 이게 문제가 터진 것이 결국은 현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얼토당토하게 않게 지금 참여정부 거 심지어는 뭐 국민의 정부 거 참여정부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사 범위에 대한 한치의 그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결국은 여야 원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민주당 측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뭐 언론에 호소하고 국민들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별도로. 예, 그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뭐 다시 한번 제가 만나 뵈서 적어도 합리적인 먼저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돼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자는 네. 거니까 충분히 좀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이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뭐 박 의원께서도 청와대에 근무를 네. 하셨었고 이게 매 정권마다 사실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 근원적으로 좀 고리를 끌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뭐 법조계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네. 너무 크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역대 정권을 보면 우리나라는 단임제 5년 네. 임기제 이제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 정권마다 정권 초기 1, 2년은 친인척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터지냐면은 3년 차를 지나서 4년 차, 5년 차 소위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면서 친인척 관리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번 문제가 터졌거든요. 네. 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친인척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축적을 하면 그렇게 쉽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이 권력형 비리에 저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직언을 한다, 얘기를 한다. 뭐 청와대 계셨지만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초기에는 됩니다. 초기에는 되죠. 초기에 되는데 이제 3년 차, 4년 차 가면서 대통령도 3년 차 되면 본인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이런 말자 제왕적인 그런 위치 또 권위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결국은 그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은 5년 끝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받을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중임제 대통령제가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다음을 위해서 더 몸 관리를 네. 또 친인척 관리를 잘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친인척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공식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전담부서. 예. 근데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그 재산 공개 대통령제 재산 공개 범위를 좀 대폭 확대하자. 그것도 하나의 뭐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 범위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될까? 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이런 문제가 다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상시적으로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서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문제점 네. 계속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그때 뭐 검사들과의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 성과도 있었죠. 네, 성과는 목표 네. 한 만큼 되질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은 검찰 개혁 7대 법안을 제출을 해놨는데 네.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검찰이 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다. 또 야당이라든지 이런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럼 권력형 비리에 대한 비호, 봐주기 수사 이것은 왜 그런 일이 근본적으로 벌어지냐? 결국은 많은 검찰인들이 검찰 조직을 사랑하고 애국심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의 정치 검찰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 사이, 중수부장 사이, 그리고 중수부에 소속된 검사 사이에서 적어도 일종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중수부 없애려다 못 저는 없앴잖아요. 그래서 네. 중수부의 현행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민주당의 법안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수사 인력도 제대로 보강하고 아주 엘리트, 좋은 인력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 독립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청 내에 적어도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 그러면서도 검사들, 유능한 검사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그게 뭐 특별수사청이 될는지요 모르겠지만 이건 좀 당론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시합을 하는 눈물겨운 부상 투혼 끝에 금메달을 딴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 비닐하우스에 살며 52년 만에 우리나라에 첫 체조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 선수. 이번 올림픽에는 유난히 난관을 뚫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고생 끝에 낙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좀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